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오늘도 여러분을 책과 교양의 바다에 푹 빠뜨려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너무 좋은 밤입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네. 이 저녁 서울의 홍대 카페 같은 스튜디오, 오토바이 소리 들려오고 책이 있고 책을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정박님이 계시고 너무나 재밌게 들어줄 우리 이지선 씨가 있고 네. 어떻게 더 아름다울 수 있죠? As good as it gets.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또 한 권의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인간의 본성, 삶의 가장 그 바닥에 있는 이야기,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 심연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나 기대돼요. 기대되세요? 전 반대로 사실 솔직히 말하면 별로 기대가 안 됩니다. 왜요? 왜? 저는 비극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사실 일당백이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책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역사, 문화 이런 거에 관심이 막 이렇게 근데 비극, 문학 이런 거는 약간 재밌나 이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오늘 한번 제가 정박님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극이야말로 트레저리 아닌데? 그렇죠. 트레저디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이 비극이야말로 인간의 모습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면 네. 정말 바보 같은 질문 하나 하면 지금 현대사회에서 네. 제가 만약에 그 점을 하나 딱 찍는 거예요. 그리고 복수하겠어. 이렇게 해요. 네. 이것도 사실 비극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멜로 드라마하고 네. 비극하고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데요. 네. 그건 이제 멜로 드라마라고 하죠. 멜로 드라마는 말 그대로 그것도 멜로스, 노래라는 그리스 말이죠. 멜로스하고 이제 이야기, 노래가 있는 이야기라는 뜻인데, 그건 기본적으로 선악 구도가 명확해요. 네. 선과 악이 명확하고, 그래서 이제 슬프고 뭐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악인은 패배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명확한 선악 구도가 전제되어 있어요. 권선징악, 사필규정 이런 건데, 비극은 뭐냐면요. 비극은 그 참여한 모든 인물들이 다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다 정당한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다 자기가 다 권리가 있고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이 합쳐질 때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우리 인간이 이승으로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꽉 다가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비극이라는 거죠. 지선 씨, 네? 아직 비극의 매력을 제대로 네. 맛보지 못. 오늘 한번 맛보세요. 제가 네. 오늘 맛볼게요. 오늘 여기가 비극 맛집이요. 맛집. 네. 이 비극, 특히 이제 비극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저는 이제 운명이라고 봅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네, 운명. 운명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지선 씨. 운명은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굴러가는 거 No. 아니에요? 네. 운명은 그 상황에서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걸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운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그걸 네. 이제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제 운명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바로 그리스 비극의 핵심 테마를 지금 요약해 주신 거죠. 비극에서 우리가 이제 운명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게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정말 전율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벌벌벌 떨고 있었단 말이죠. 그 당시 살아가는 게 뭐 지진도 나고 바다 해일도 있고 배고프고 나고. 전쟁이 있고 네. 전염병이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신들이 항상 인간을 적대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신들이 무슨 장난을 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떠냐 이거죠. 비극의 대표하면 오이디푸스 왕이잖아요. 네. 그 오이디푸스 왕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스핑크스를 물리치고 그 수수께끼를 풀어가지고 왕이 됐단 말이죠. 머리도 좋고 힘도 세고 왕도 되고 그 천하의 최고의 인물이 하루아침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와 근친상간한 최악의 인간이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 표면적으로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데 표면을 한꺼풀만 벗기고 나면 바닥을 알 수 없는 무적행의 공포가 아가리를 딱 벌리고 우리를 항상 집어삼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극. 우리 인간 삶이 얼마나 위태롭고 아슬아슬하고 이런 것들을 여김없이 폭로해 주는 게 비극인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을 감연히 받아들이고 그 운명의 가혹함으로 인해서 나 바꿀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안 바꾸는 거예요. 그 길을 간단 말이죠. 인간의 어떻게 보면 고귀함이라고 할까 위대함이라고 할까. 그래서 이 비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금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하고 이성적으로 하는데 뭔가 한 번씩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한 번씩 느껴지거든요. 네. 우리가 2년 전에 코로나 이런 것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뭔가 한 번씩 튀어나온단 말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처하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이 비극에 백신을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일단은 쓰네요.
뭐가요? 맛으로 평가하면 아. 이 집 오늘 맛이 좀 쓰다. 아, 여기까지는. 그렇습니까? 예. 네. 양약은 입에 쓰죠. 그 오이디푸스를 사실 뭐 그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아주 폐륜이죠. 네네네. 그러나 그 오이디푸스를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습니다. 본인도 몰랐는데 우리는 뭐 오토바이가 이렇게 지나갈 줄 알고 여기에 얻었겠냐고. 몰랐다는 거예요, 나도. 이게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우리가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오토바이 소리가 났단 말이죠.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느냐. 첫 번째는 휴브리스, 오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만하다. 그러니까 오토바이 소리가 나든 어떤 소리가 나더라도 우리는 컨텐츠의 내용으로 승부하기 때문에 그것은 개의치 않겠다라는 휴브리스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하마르티아라고 볼 수 하마르티아. 있죠. 하마르티아는 이제 관역에서 벗어나는 건데 성격상의 결함이랄까 아니면 뭔가 의도치 못한 실수 있죠. 좀 잘 판단을 못 해가지고 잘못된 정보로 뭐 예를 들어 여기에 근처에 이렇게 맛집이 많은 줄 몰랐다라든지 일단 한번 좀 성급하게 저질러 봤다라든지 그걸 하마르티아로 해석할 수도 있고 네. 또 세 번째는 아테로 해석할 수도 있죠. 아떼? 아테. 예. 아테는 제우스의 딸이라고 하는데 네. 그 여신인데 신들이 저놈이 너무 까불고 너무 뭐 잘 나간다 이럴 때 신들이 그 아테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아테가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망상을 일으키는 거죠. 갑자기 우리가 그런 이야기하잖아요. 귀신이셨나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게 그리스 사람들은 아테가 들어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이거를 계약을 할 때 갑자기 내가 뭐에 씌었나 보다.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죠. 다 해석이 가능하겠죠. 네. 아마 이건 빗나간 화살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하마르티아. 네. 네. 잘못된 정보를. 이럴 줄은 몰랐어. 네. 자, 여튼 이 네. 낙조건 속에서도 저희는 네. 오늘 휴브리스 네. 올고든 컨텐츠로 네. 여러분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뭐 힌트를 좀 드리긴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 어떤 책입니까? 네, 우리가 오이디푸스 왕을 시즌 1에서 했단 말이죠. 그 오이디푸스 왕도 물론 최고의 비극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약이라는 책에서 그 오이디푸스 왕이야말로 최고의 작품이다. 모든 것들을 다 만족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18세기 프랑스 혁명 이후로 당시 유럽의 지식인들이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꼽았던 작품은 바로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안티고네. 네, 네. 바로 고뇌 반대죠. 그렇죠. 고뇌가 없다는 겁니다. 안티고네. 고뇌. 네, 고뇌.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오이디푸스 왕의 딸이죠. 네. 딸이자 누이죠. 같이 여자 형제죠. 엄마가 같으니까. 안티고네랑 오이디푸스가? 네.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엄마 이오카스테하고 결혼해서 낳은 딸이 바로 안티고네거든요. 아, 그러면 자기 딸이자 누이죠. 엄마의 같은 엄마에서 낳았으니까. 딸이니까 자기 누이죠. 그럼 오빠이자 네. 아버지죠. 남편이고 아버지인가요? 아, 그러니까 안티고네. 안티고네 입장에서는 그렇죠. 오빠이자 아버지죠. 오빠이자 아버지가 아버지고 둘이 결혼 안 했습니까 혹시? 아니죠. 딸이. 아, 거기까지는 안 했어요? 네. 아니면 그냥 막장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 오이디푸스 그 바로 집안이 네. 이제 신들이 저주를 받았다고 나오잖아요. 네네. 오이디푸스가 우리가 이야기를 보면 테바이의 왕가에 태어났죠. 라이오스 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라이오스 왕이라는 사람이 이 나쁜 짓을 했단 말이죠. 그 젊을 때 펠롭스가 누구냐면 탄탈로스의 아들이에요. 탄탈로스. 네, 탄탈로스가 제우스의 아들이었나? 그런 신의 어떤 그 혈통을 이어받아가지고 네. 그 왕인데 신들을 초대해가지고 신들 한번 시험을 해본 거죠.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 고기를 대접한 거예요. 신들한테. 그래서 탄탈로스가. 그래서 이 신들이 과연 신들이 이걸 알아차릴까? 그렇게 해서 불경죄를 저질러가 지금 대단히 분노했겠군요. 그렇죠. 탄탈로스는 지금도 가혹한 형벌 시시포스처럼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하면 물이 쫙 떨어져 나가고 이 물을 하려면 물이 밑으로 다 쎄버리고 묶여 있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열매를 따먹으려면 또 나뭇가지가 열매 내려 있다 열매가 샥 올라가 버리고 그런 이제 형벌을 받고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펠롭스인데 그 펠롭스가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들이 불쌍히 여겨서 이제 펠롭스를 다시 태어나게 해준 거죠. 근데 이 펠롭스가 또 나쁜 짓을 해요. 태어나서 얘도 또 여러 가지 해서 나라를 빼앗았는데 그 펠롭스의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었나? 바로 오이디푸스 아버지 라이오스가 젊을 때 손님으로 갔단 말이죠. 근데 갔는데 이 펠롭스의 아들이 너무 잘생긴 미소년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뭐 말 타는 법 이런 걸 가르쳐 줄게 한 다음에 꼬셔가지고 성폭행을 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누가요? 오이디푸스 아버지 라이오스가 자기가 손님으로 가서 그 주인집의 아들을 성폭행을 한 거예요. 펠롭스를? 펠롭스의 아들. 펠롭스의 아들을. 네.
그래서 이제 펠롭스의 아들이 자살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신들이 저주를 내려준 거죠. 너는 라이오스에게 너는 너의 아들이 낳으면 너의 아들은 너를 죽이고 너의 부인과 결혼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라이오스가 오이디푸스가 태어나니까 버려버린 거죠. 죽이라고 버렸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바로 코린토스 왕의 아들로 양자로 길러가지고 결국 막 이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된 거죠. 테바이로 다시 교황으로 돌아와가지고 엄마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딸이 이남 이녀를 뒀죠. 아들 둘과 딸들을 뒀는데 그 딸 중에서 이제 큰 딸이 안티고네였죠. 그 집안이 기본적으로 항상 저주를 받은 집안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 저주의 제일 큰 원인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뭐 그 탄탈로스 집안도 있습니다만 라이오스란 이 사람이 네.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네 아빠가 너무 좀 안 좋은 짓을 했고 네. 거기에 이제 저주를 받아서 그 뒤에 오이디푸스가 이제 뭐 눈 찌르고 뭐 이렇게 네. 그 얘기까지 이제 많이들 아실 그렇죠. 테니까. 네. 이제 거기까지는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엄마와 오이디푸스 사이에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이제 결혼한 거죠 엄마랑.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아이를 이남이녀를 낳았는데 낳았죠. 그 중에 큰 딸이 안티고네. 그렇죠. 오늘 책의 주인공 안티고네. 안티고네입니다. 그럼 이 오이디푸스 얘기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겁니까? 네, 그래서 보통 이걸 테바이 3부작, 테베라는 도시 테바이 3부작이라고 또 네. 오이디푸스 3부작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오이디푸스 왕이 내용적으로 처음에 위치하고요. 오이디푸스 왕까지 되는 게 그렇죠. 우리가 보통 아는 게 이제 오이디푸스 왕이 모든 진실을 알게 돼서 눈을 찌르고 이제 방랑에 떠난다. 뭐 이런 정도로 알고 있고 그 두 번째 작품이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예요.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 네. 콜로노스는 아테나의 근교에 신성한 숲이거든요. 네. 거기서 그 신성한 숲에서 복수의 여신들, 분노의 여신들을 모신 숲인데 방랑을 하다가 결국 이제 오이디푸스가 그 숲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 숲을 알고 보니까 여기에 복수의 여신들인데 그 이름은 이제 자비로운 여신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때 이 자비로운 여신의 숲에 도착한 순간 이제 오이디푸스가 알게 된 거예요. 예전에 자기가 신전에 가서 신탁을 얻었단 말이죠. 그때 아폴론 신이 그렇게 이제 신탁을 해준 거죠. 델포이에서. 너는 이제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와 결혼할 거다. 그래서 정말 너는 온갖 이제 인간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순환을 다 당할 텐데 그렇지만 너가 방랑을 하다가 자비로운 여신의 숲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거기서 너는 너의 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고 숲에 들어갈 때쯤 되면 너는 너를 축복해 준 사람한테는 영원한 축복을 주는 힘을 가지게 되고 너가 정말 저주를 하는 사람한테는 영원한 저주를 내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그때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 내가 너를 그러면 데리러 갈 때 어떤 신호를 줄 것이다. 천둥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신호를 주면 그때 너는 이제 이 세상에 너의 모든 고통이 끝나는 은총을 받을 거다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딱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콜로노스 숲에서 결국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네. 그 숲에 있을 때 그 아들 둘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아들 둘이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네. 서로 자기들이 테바의 왕이 되겠다고. 근데 큰 아들이 작은 아들한테 쫓겨나가지고 저 아르고스 쪽으로 아르고스 왕한테 가가지고 사이가 돼가지고 외국 군대를 이끌고 다시 테바이를 자기 나라를 치러 갔단 말이죠. 네.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축복을 좀 내려달라니까 아버지가 저주를 퍼붓는 거죠. 오이디푸스 왕이. 너희 아들 두 놈들은 애초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처음에 오이디푸스 왕에서 자기 눈 찌르고 빨리 나를 추방시켜 주든지 죽이든지 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 테바이의 이제 지배자가 된 그 당시 크레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크레온은 자기 처남이자 외삼촌이죠. 오이디푸스의 처남이자 외삼촌. 엄마의 남동생이니까 자기 외삼촌이자 처남이죠. 결혼은. 네네. 근데 이 크레온이 일단 신에게 물어봐야 된다. 내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계속 좀 있었던 걸로 나와요. 테바이에. 그 사건 이후로. 처음에는 오이디푸스도 나는 그냥 빨리 내가 추방되고 떠날래 했다가 또 테바이에 계속 있다 보니까 또 사람이 생활에 일상에 젖어들잖아요. 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결국 쫓아내버렸단 말이죠. 크레온이요? 네, 크레온과 다른 아들들이. 그리고 아들들이 그때는 말려야 되는데 아들들도 쫓아내는데 동조를 해버렸거든요. 그 너는 내가 힘들 때는 쫓아내버렸고 그 다음에 얘들이 왜 지금 찾아왔냐면 큰아들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신탁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테바이를 지킬까? 지금 테바이가 또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오이디푸스를 잡는 사람이 무조건 이긴다는 신탁이 온 거예요. 오이디푸스를 그냥 테바이 근처, 테바이는 들어오면 지금 이미 더럽혀진 사람이니까 안 되지만 테바이 근처에 이 사람을 데리고 관리만 해주면 무조건 오이디푸스가 있는 쪽이 무조건 이기게 돼 있고 오이디푸스의 무덤만 여기 있어도 그 테바이는 대대로 안전을 보장받는다. 신이 그렇게 신탁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지금 데리고 가려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얘들이 그러면 먼저 오히려 자기들의 그걸 이야기를 듣고도 그럼 아버지를 모시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지금 아무리 저주를 받았다지만 이미 신들이 그런 신탁을 내린 이상 근교가 뭔 소용이 있냐. 테바이 시내로 데리고 오자. 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아들들은 또 모른 채 했단 말이죠. 그걸 다 아는 입장에서 지금 와서 전쟁을 하는데 나를 도와달라. 이건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다가 정말 저주를 내리거든요. 너희 두 놈들은 둘 다 이기고 둘 다 죽을 거야. 서로 싸움하다가 둘 다 죽어라 라고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오이디푸스가 네, 자기 아들들에게. 아들들이자
자기 그렇죠. 형제들에게.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오이디푸스가 마지막 죽을 때 딸들을 보살펴 주는 거죠. 아주 감동적이에요. 뭐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시다가 읽을 기회가 있는데 네. 딸이 아들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주 뭐 감동적인 대목이 있어요. 그 딸들에게 마지막 네. 유언을 남기는 대목이거든요.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딸만한 자식이 없습니다. 네. 예나 지금도 네. 선생님 딸 몇 명이죠? 저 둘입니다. 이야.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네. 떠나는데 딸들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도 아버지를 네. 눈먼 아버지를 복양을 해가지고 네. 평생을 모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떠난단 말이죠. 네. 그냥 하는 말이 나오죠. 아, 딸이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 아버지가 네. 딸들에게 이제 딸들에게요? 그 이야기 유언 겸 하는 거죠. 자, 우리 네. 이지선 씨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로 너희들에게 아버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내 모든 것이 소멸하여 너희들은 더 이상 나를 부양하는 수고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힘든 수고였지. 알고 있다. 얘들아, 하지만 단 한마디 말이 나를 위한 그 모든 수고를 보상해 줄 것이다. 말하자면 나는 너희들을 사랑했고 어느 누구도 나보다 더 너희들을 사랑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너희들은 나 없이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정말 너희들의 고생을 시켰고 이제 이 아버지가 수치들을 남기고 준 거잖아요. 너희들이 어떻게 시집을 제대로 가겠니? 이 더러운 피가 흐르는 가문의 저주가. 둘 다 시집을 안 갔어요. 네, 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했단다. 이 말로 나는 모든 위로를 너희들을 대신하마라고 홀련히 떠나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추방이 됐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당시 추방이거든요. 로마 사람들에게 추방은 다른 데 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막 다른 데 가서 이민 개념으로 뭐 딴 데 가서 살면 되지. 이건데 그리스 사람들에게 추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종의 파문, 완전히 사형 선고인 거예요. 명예가 땅에 명예- 떨어지고 이런 예, 명예- 건가요? 포함해서 모든 생활 기반이 다 흔들려 버린 거죠. 야만의 삶으로 그렇죠. 가야 되는 거죠. 문명의 네, 삶으로.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인 그 오디세우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오디세우스가 했던 말이 왜 끊임없이 고향을 돌아가야 되냐 이거죠. 방랑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방황과 추방이라고 본 거예요. 그 당시 그리스 사람에게서는 폴리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자기의 조국, 도시, 고향이라는 것이 마치 하나의 신과 같은 거예요. 여길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럼 거길 떠나는 대신 죽음을 선택하는 게 더 오히려 그럴 수도. 네. 명예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추방을 했고 완전 상거지가 돼가지고 돌아다닌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는 힘을 준단 말이죠. 오이디푸스의 무덤이 있는 곳은 영원히 안전을 변령을 보장받으리라. 이게 참 보는 거예요. 신들은 왜 그러면 라이오스를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냥 라이오스만 버리면 되는데 왜 그 아들과 딸들, 그 손자까지 이렇게 고생을 주느냐.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왜 또 오이디푸스에게 이런 거의 뭐 신적인 또 권능을 다시 부여하는지 비극을 썼던 네. 소포클레스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 비극의 3대 작가 하면 우리 아이스킬로스가 있고 네. 그리고 또 소포클레스가 있고 에우리피데스 3명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일 처음 이제 가장 연장자가 아이스킬로스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오레스테이아, 그것도 아가멤논 3부작이죠. 아가멤논, 네네네네.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 자비로운 여신들, 그 이제 그 3부작을 썼는데 그 사람은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상대로 기적적으로 이긴 그 살라미스 해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기원전 480년. 그 페르시아의 대군, 우리 크세르크세스 그 이제 마라톤 전투하고 다 나왔습니다만 그 살라미스 해전이 기원전 480년에 이제 대함대가 온 거단 말이죠. 네. 근데 거기서 그리스가 결국 아테나가 중심이 돼가지고 결국 그 대함대를 깨버렸잖아요. 살라미스에서. 그때 아이스킬로스는 직접 군인으로 참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와, 신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이 신들이 섭리라는 것들을 증명하는데 모든 자기의 문학 작품을 다 활동을 하는 거예요. 신들이 얼마나 위대하냐. 우리 그리스를 구해줬고. 네. 그래서 그 오레스테이아도 보면 결국은 신들이 다 잘해준다 이거죠. 그런데 이 소포클레스는 뭐냐면 있잖아요. 그때 그 살라미스 해전에 이겼을 때 그 당시 이 사람이 BC 496년 5년에 태어났으니까 한 14살 됐단 말이죠. 그때 이 사람이 소년 합창단에 아주 노래를 잘 불렀대요. 네. 소년 합창단에 이 성악을 담당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 어린 마음에 와 우리 조국이 이제 완전히 최고의 나라가 되었다. 우리 조국이 구해졌다. 이런 노래를 불렀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가 그다음부터 엄청나게 발전한 거예요. 이제 델로 동맹을 주도하고 아테나이가 완전히 최고의 나라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최고의 나라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국뽕이 유행을 하게 될 거고 이제 제국주의적 행태를 띠겠죠. 그래서 결국 스파르타가 위협을 느껴갖고 펠로폰네소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30년간의 전쟁 끝에 이제 아테나이가 패배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소포클레스는 있잖아요. 아테나이가 잘 나가는 것도 보고 이제 서서히 망해가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봤단 말이죠. 네. 아테나이가 정말 막 승승장구하는 거 봤다가 아테나이가 특이하게 저무는 거 다 받으니까 신을 도대체 뭐냐 이런 거, 신의 뜻은 도대체 뭐냐. 이 사람은 항상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신은 도대체 뭘까?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이 나라를 이렇게 복을 줬다, 한 번은 이 나라가 엉망으로, 이 신의 뜻은 뭐고 인간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계속해서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오이디푸스 왕처럼 이렇게 저주를 받았다가 또 말년에 되면 또 이렇게 권능을 가지. 이게 과연 신의 뜻은 과연 뭔가요? 재밌다. 괜찮지. 재밌다. 재밌어요. 네. 아니 막 머릿속에 그 뭔가 그 함성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막 이제 승리한 막 들어오고 합창하고 있고 그 노래 이런 거. 야, 그런 게 막 그려지니까 너무 멋있네요. 멋있고 재밌는데 네네. 어떻게 이렇게 비극을 또 아까 3대 뭐 그런 비극 작가들도 있다시피 근데 그때 당시 다 시인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현대 시인들은 누굴까? 현대 시인이요? 저는 래퍼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에 자기 얘기들을 래퍼? 직접 써서 거기에 이제 운율에 맞춰서 랩을 하지 않습니까? 네. 한 래퍼의 꿈을 광고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퇴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우리 18 어른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에서 열심히 지금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18살이 돼서 또 시설을 나와야 된 그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하시기 어렵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재단 등을 통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은 18 청년분들을 우리 기성 세대들이 조금 더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비극에 점점 우리 이지선 씨도 빠져들고 빠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비극이요. 이거야말로 트레저디다. 진짜 오토바이 트레저디. 정말 다 신의 뜻입니다. 네, 이 오토바이 소리가 전 나쁘지만은 않게 들립니다. 네. 예, 지금 얼마나 우리 자영업자분들 힘드십니까? 이 오토바이 소리가 시끄러우면 시끄러울수록 저분들이 그래도 장사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비록 우리 방송이 망가지더라도 저분들의 영업이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다면 저는 뭐 괜찮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하나 시켜요. 네. 그러시죠. 우리가? 자, 그러면 그리스의 비극 중의 비극, 많은 분들이 최고의 비극이라고 꼽는 안티고네. 사실 근데 방금 이제 클로노스, 오이디푸스, 여기까지가 얘기가 대충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오이디푸스가 그 아테나의 근교에 클로노스 숲에서 생을 마감하고 그런 다음에 그 딸이 2명 남았잖아요. 그 바로 안티고네하고 이스메네가 결국 어디를 하냐면 결국 오빠들이 걱정이 되니까 다시 테바이로 돌아가는 거죠. 두 딸들이 돌아가는 거죠. 안티고네 얘기가 이제 시작되는 그렇죠. 건가요? 이렇게 근데 돌아갔는데 이미 이제 바로 아버지 오이디푸스의 예언대로 자기 남자 형제 2명은 서로 다 칼에 찔려 죽은 거죠. 서로 찔러서? 서로 둘 다 죽은 거죠. 자, 서로 둘 다 찔러가 죽었는데 자, 문제가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큰형 폴리네이케스가 동생한테 쫓겨났잖아요. 동생이 에테오클레스인데 그래서 큰형이 쫓겨나가지고 외국 군대를 가지고 테바이를 공격하다가 죽은 거잖아요. 동생은 어떻든 에테오클레스는 테바이를 지키다가 죽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테오클레스는 아주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는 거죠. 근데 큰형 폴리네이케스는 외국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 나라를 반역자다 이거죠. 그리고 신의 테바이를 지켜주는 그리고 테바이의 신의 신전까지 불살리려고 했는 놈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반역자는 매장을 하면 안 된다는 법률이 있었다는 거죠. 동물들이 막 뜯어먹게 놔둬요? 근데 이 재미있는 게 그리스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살아서는 추방당하는 걸 가장 무서워했고요. 죽어서는 매장을 못하면 제일 무서워했대요. 매장을 못하면 영혼이 계속해서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죠. 우리가 말하는 하계로. 하데스의 나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명부를 다스리는 하계 밑에 이제 지하에 있다고 봤잖아요. 하데스가 다스리는 나라에 못 들어가고 계속 그 떠도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내가 죽어서 매장 못하면 어떨까 그런 게 있어요. 신들이 불문율 해가지고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일종의 자연법이죠. 이거는 뭐 나라에서 만들고 인간이 만들고 국가의 법 이전에 존재하던
불문율이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죽은 자는 매장을 할 권리가 있는 거죠. 아, 매장을 당할 권리. 그걸 당할 권리.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 손님과 나그네의 관계. 손님은 나그네를 환영해야 되고 나그네는 절대 손님이 환영해준 거에 대해서 뒤통수를 치면 안 된다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이 다 일종의 불문율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기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크레온은 지시를 한 거죠. 반역자니까 우리 법에 따라서 이거는 매장하면 안 돼. 매장하는 놈은 돌로 쳐 죽인다. 라고 이제 공포를 했죠. 안티고네는. 나는 나의 오빠는 영원한 나의 오빠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명령을 따를 수 없다. 아, 수습을 해서 그러면 매장을 해줘요. 매장을 그러니까 흙을 덮어준다는 거죠. 그때 이제 결국 딱 걸려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혀갔는데 이제 크레온하고 이제 논쟁이 벌어지겠죠. 이 논쟁 끝에 크레온은 석굴에 가둬라 하는 거예요. 석굴.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하바위 굴이니까 한마디로 사람을 생체로 생매장 시키는 거죠. 사실은. 그럼 먹을 것도 안 주고. 먹을 거는 주고 알아서 죽으라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생매장 하나 시키는 거와 똑같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지시를 내리고 매장을 못하게 하니까 결국 이제 테레시아스라는 예언자가 찾아와요. 눈먼 예언자가 찾아와가지고 지금 너가 지금 불경죄를 저질렀다. 2가지 큰 불경죄를 저질렀다. 살아있는 사람을 지하로 보냈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지금 하데스에게 보내주지 않고 있다는. 그래서 결국 그 말을 듣고 너는 지금 근데 참 권력자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큰일 났다 지금 신들이 진노하고 있다 이러는데 바로 이 크레온 뜻이 원래 통치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로 룰러예요. 룰러. 크레온 자체가 우리 크라이테리아 그 기준, 표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룰러도 네. 잘하는 뜻이잖아요. 척도 이런 거. 통치하는 뜻인데 이 크레온이 예전에 오이디푸스 왕 때도 테바에 역병이 도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해가지고 자기 처남이잖아요. 그 처남 매부사이잖아요. 그 왕이 오이디푸스 왕한테 그러면 테이레시아스 예언자를 불러와가지고 그때와 똑같은 예언자예요. 불러와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 테이레시아스가 지금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와 정을 통한 자가 있어가지고 부정한 자가 있어서 이 도시에 병이 돈다. 라고 말했을 때 오이디푸스 왕도 난리가 났단 말이죠. 이거 분명히 크레온이 이 예언자하고 짜고 지금 나를 권력을 몰아내고 지 권력 가지려고 한다. 이 권력자는 기본적으로 피해망상을 갖고 있거든요. 항상 누군가 나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크레온이 그렇게 해서 그때 억울하다고 난리쳤는데 똑같은 짓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거 뭔가 이상한 놈들이 내가 지금 포고령에 뭔가 항상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음해를 하고 한 거다. 그래서 예언자 너 지금 돈 받아먹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할거예요. 테이레시아스가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예언하는 거야. 너 이제 곧 이 태양이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너 집안이 다 절단이 날 거다. 너의 아들을 잃게 될 것이고 그 예언대로 저주를 퍼부어요. 그래서 테이레시아스 크레온이 이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했지만 빨리 그러면 매장을 시켜주고 안티고네를 끌어내자. 이제 와서. 네, 갔는데 이미 끝나버린 거죠. 안티고네 죽었어요. 네, 안티고네 이미 목을 매 죽어 있고 본래 자기 아들 하이몬이 안티고네하고 약혼한 사이거든요. 사촌간에 사촌 어떻게 돼? 하여튼 약혼한 사이인데 이 하이몬이 그렇게 아버지한테 아버님 안 되십니다. 지금 이 여론이 이 아이가 한 거는 저 오빠를 그 새와 개떼들에게 뜯어먹지 못하게 이렇게 해준 건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내가 법이야라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 있으니까 하이몬이 아버지를 보고 격분해서 칼로 찌르려고 하다가 결국 아버지가 도피하니까 그 칼로 자신을 찔러가 죽어버리고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크레온의 부인이죠. 에오리디케 왕비도 이게 무슨 일이고 하면서 또 목을 매 죽어버리고 갑자기 졸제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기세 등등한 크레온 하루 만에 크레온은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산송장이 되어버렸네. 내 운명에 가장 좋은 날이 오라. 왜 좋은 날이야? 빨리 나를 죽이게 만들어. 내를 죽어야 내가 가장 좋은 날이다. 내 가장 좋은 운명아 지금 빨리 와라. 나를 죽이게 하면서 딱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가장 큰 행복인데 그 지혜는 항상 늦게 오구나 라는 이제 코러스의 말로 딱 이게 안티고네 끝이 나는 거죠. 안티고네가 네. 이게 이제 안티고네 사실 이제 줄거리는 대충 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무시무시한 거죠. 그렇게 서슬 푸르고 기세 등등한 권력자가 하루도 아침도 아니죠. 그러니까 몇 시간 사이에 인간의 나락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이디푸스 왕과 똑같죠. 오이디푸스 왕도 그 몇 시간 사이에 진실을 파악하자. 도대체 누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누가 자기 엄마하고 정을 통했냐. 진실을 파악하자 했다가 몇 시간 만에 그냥 그죠? 자기 왕비가 그리고 자기는 눈을 찌르고 천하의 왕에서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 도시에 역병을 가져왔던 오염원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공포라는 게 무시무시하죠. 최고의 왕조차도 한순간에 바람을 삐끗해 보니까 이거 그냥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야. 오이디푸스 왕의 끝자락은 인간들은 죽을 때까지 숨을 거둘 때까지 행복하다 말하지 마라. 죽음이 너의 삶의 고통을 다 끝내줄 때까지 아이고 저 사람 행복해 저 사람 팔자 좋아 이런 말 절대 하지 마라.
라는 게 교훈인 거죠. 오이디푸스를 봐라. 저렇게 뛰어나고 저렇게 현명하고 저렇게 힘이 세고 저렇게 위대한 분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버리는데 도대체 어떤 인간이 나 잘났어라고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비극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막 그 연민과 전율과 공포를 느끼면서 또 그런 안도감도 느끼잖아요. 내한테 이런 일이 안 일어나서 난 너무 다행이야. 남의 슬픔을 네. 보면 사실 나의 슬픔 따위는 나보다 큰 슬픔을 느끼는 사람을 그렇죠. 보면 좀 그나마 위안을 받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백신을 맞는 거죠. 내가 이제 좀 큰 일이 생겨도 오이디푸스 왕도 이렇고 안티고네도 그랬는데 뭐 이 정도야. 이런 이제 효과들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비극을 통해서 약간 그러니까 정신 건강이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겠는걸요? 네. 그 백신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저는 네. 지금 들으면서 비극이 재미없을 것 같아요 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비극을 재미없게 느끼는 이유를 딱 알았어요. 뭐예요? 그 시대의 상황과 문화와 이런 걸 모르니까 배경 지식이 없잖아요. 네. 그 시체를 밖에 던져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죽인 것 뿐인데 네, 라고 네. 느꼈는데 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막 그 안티고네가 왜 그렇게 묻으려고 했었는지 네, 네. 그런 걸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안티고네가 아니 결혼도 해야 되고 너의 삶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결혼도 하고 아버지 모신다고 얼마 전까지 고생했냐. 근데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오빠들 다 죽었으니까 이제 살아남은 사람끼리 잘 살자. 어떻게 보면 이스메네라는 여동생은 좀 현실적으로 간단 말이죠. 그 남들도 다 그러잖아요. 아니 약혼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왕의 아들 하이몬과 약혼도 했고. 근데 이제 안티고네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논리를 대거든요. 왜 크레온이 그만 그 오빠의 시신을 묻어주려고 하느냐. 너 왜 그러냐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남편은 남편을 잃어버리면 새로 남편을 얻으면 된다 이거죠. 맞잖아요, 그죠? 네. 자식도 잃어버리면 다시 새로 나갈 수 낳으면 된다 있다? 이거죠. 근데 나의 엄마 아버지 지금 다 죽고 저 하데스의 땅으로 가 있다. 엄마 아버지 없잖아요 이 세상에. 오이디푸스도 죽었고 이오카스테도 죽었잖아요. 엄마 아빠가 사라진 상황에서 나의 남자 형제 오빠는 다시 생겨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오빠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괴테도 이런 사람들도 나 비판을 많이 했대요.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비판도 많이 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의 지금의 생각이고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다른 거죠. 이런 논리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혹시 그러니까 엑소 오빠는 아니었을까요? 뭐 그렇게 근친상간의 혐의를 두는 분도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아니 왜 이렇게 이 보고 있으면 자기 약혼자 하이몬 이야기는 한 마디도 안 나와요. 계속해서 나는 이제 그의 곁에 누워서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근친상간의 냄새가 난다. 그러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결국 엄마 아빠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 낳을 수가 없다 이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의 오빠는 나의 오빠다. 단독성, 유일무이성, 이거 절대적인 고유성 이걸 이제 오빠를 강조하는 거지. 아 근데 이제 의견들은 많죠. 이건 좀 그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근친상간의 혐의가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안티고네 같은 경우는 이제 뜻이 여러 개 있어요. 안티고네. 안티고네, 이름에? 안티. 예, 이름에. 안티는 말고도 엔티예요. 네, 반대한다. 안티고네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본 어게인스트 사고뭉치다 이거죠. 태생적으로 반항한다 이거죠. 유정호 선생의 글에서 이런 게 나오는데 안티고네가 첫 대목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자기 오빠 이 문제 시신을 매장하는 문제 관련해 가지고 여동생 이스메네하고 의논하려고 새벽에 이제 집을 나서는 게 나아요. 새벽에는 못 나선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리스 여인들은 함부로 새벽에 집 나서는 게 금지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매장이나 이런 것도 남자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막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관수에 신경 안 쓰고 사고뭉치다, 반항하다 이런 뜻도 있고 또 안티고네는 엄마를 대신하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엄마를 대신한다. 돼지를 엄마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돼지모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 엄마가 왜 엄마냐면 결국 나중에 다 묻히잖아요. 우리가 엄마의 자궁 속에 있다가 우음에 들어있다가 나중에는 투음에 간단 말이에요. 무덤. 이게 돼지라는 자궁에 들어가거든요. 엄마에 들어있다가 엄마도 간단 말이죠. 이 안티고네가 묻어주는 건 엄마의 역할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이 안티고네. 그래서 묻어준다는 뜻도 있고 네네. 또 지금대로 이제 안티고네가 약간의 이제 페미니즘적 해석인데 안티고네 할 때 안티가 안티예요. 엔티인데 고온이 그리스 말에 보면 또 generate 만들어내다 발생하다 세대 가족 핏줄에 반대하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역할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성의 역할 그 당시 그리스에서 폴리스의 여성의 역할은 뭡니까? 애를 낳아야 되거든요. 결혼을 낳아서 애를 낳고 남편을 복양하고 자식을 키우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은 하이몬과 약혼에도 하이몬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것에서 보면 또 페미니즘적으로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안티고네야말로 우울증 환자라는 거죠.
우울증. 우울증이요? 결국은 이 가족 제도라는 게 안티고네가 근본적으로 보면 남자란 말이죠. 여기서 남자예요. 안티고네는 하는 역할이 다 남자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남자다운 행동을 하고 여성의 역할은 이제 해겔 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겔에 따르면 여성은 사적인 영역, 가족만 영역에만 머물러야 되는데 네. 이 공적인 영역, 의견을 말하는 영역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정치적 의견은. 자,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안티고네 자체가 완전 남성이다 이거죠. 여기서 보면 크레온도 계속 남자라거든요. 저애가 지금 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한다. 쟤가 남자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안티고네가 그 오빠를 계속해서 묻어주고 계속해서 오빠와의 결혼을 말하는 건 뭐냐. 남자와 남자 결혼하는 거다 이거죠. 근데 그것이 억압되고 있다 이거죠. 우울증이 생기는 이유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내가 좋아하는 대상, 사랑하는 대상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상실감을 우리는 애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그걸 다 할 수 있는데 그 상실의 대상이 불분명하거나 이게 정확히 모를 때 발생하는 게 우울증이라고 하거든요. 프로이트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죽은 오빠 폴리네이케스뿐 아니라 나라를 지키다가 테바를 지키다가 죽은 오빠 에테오클레스, 자기 아버지 오이디푸스, 애도를 누구 특정 대상 말고도 또 여럿이 걸쳐 있다 이거죠. 그렇게 이런 불분명하고 이럴 때 이제 발생하는 것들이 우울증이라 본다면 결국 안티고네는 네. 우울증 환자로 볼 수 있다. 이게 주디스 버틀러라는 여성학자의 견해인데 네, 네. 뭐 좀 이따가 또 여러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이 뭐 안티고네 관련한 거는 뭐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논쟁이 나와요. 18, 19세기 최고 철학자는 해겔이 안티고네를 완전 쫙 그걸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이후로 20세기에 하이데거가 나오고요. 그 다음 최근에 페미니즘에서 또 나오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이 안티고네는 엄청나게 지금 유명하거든요. 안티고네를 가장 대표적인 자기 아이콘으로 삼은 유명한 저항의 아이콘이 있죠. 정치인 중에? 네. 한번 맞춰봅시다 이거. 난 맞춰보십시오. 네. 유명한 사람 지금은 죽었습니다. 지금은 죽었다고요? 됐죠? 죽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항의 아이콘이에요. 여성이요? 남성입니다. 남성? 남성인데 그러면 오랫동안 체게바라? 아니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네. 어디 갇혀 있어야겠죠. 갇혀 있는다. 오랫동안 그럼 갇혀 있고? 남아프리카 온 겁니까? 맞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넬슨 만델라죠. 네. 아, 넬슨 만델라. 네. 그분이 감옥에 30몇 년을 있다가 네, 네. 저 출소하자마자 6개월 만에 이혼한 걸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혼으로. 감옥은 내가 30몇 년 참을 수 있었으나 안에 6개월은 못 차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사실 남아프리카 온 거 아닙니까? 네, 네. 남극과 굉장히 가까운데 네. 그래서 좀 더 그 정신 건강, 몸의 건강을 위해서 저염식을 그때부터 드셨다는 거예요. 이분이요? 네, 그 소금 적게, 소금 나트륨 좀 적게. 하지만 맛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건강해 저염. 네. 여러분께 건강해 저염을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금이에요. 아주 고급스럽죠. 네, 한번 보십시오. 예. 주문하면 이렇게 와요? 당연하죠. 그럼 이게 40몇만 원인데 왜 알겠니? 그건 농담입니다.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 한 몇만 원 해요. 몇만 원 하는데 이게 보면 그 제주도 그렇죠. 제주도 뭐 청양 솔트라든지 아니면 제주도 표고 솔트 이렇게 이제 다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극의 청정한 바닷물로 만든 소금에 또 제주도의 청정 뭐 고추라든지 아니면 표고버섯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소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른 조미료도 필요 없어요. 네. 고기 찍어 먹을 때라든지 뭐 된장찌개 끓일 때 하여튼 모든 요리할 때 얘만 넣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뭐 다시다 여러분 맞나? 필요 없습니다. 예, 요리당 다 필요 없이 얘만 넣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 매일 미세 플라스틱 소금을 드시는 당신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미세 플라스틱. 그러니까 지금 미세 플라스틱 위험이 네. 원천적으로 배제돼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무슨 뭐 천일염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소금들이 있는데 거기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좀 있잖아요. 물도 그렇고 뭐 말리는 과정. 하지만 건강해 저염은 그런 게 없습니다. 건강해 저염 지금 주문하시면 저희가 또 사은품을 그렇죠. 드린다고 하니까요. 네. 포털 사이트에서 건강해 저염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이거 귀엽게 한번 해주세요. 뭘요? 건강해 저염. 되었다. 근데 저도 그때 고기를 여기 찍어 먹어봤는데 레드비트 솔트에 찍어봤는데 아주 달라요? 예, 맛이 진짜 달라요. 예, 고기 자체의 원재료를 더 살려주는 느낌. 네. 소금 맛 하나로 막 저도 이제 그 막 고기 잡내 막 엄청 나는데 소금만 딱 찍었더니 아예 안 나요. 믿을 수가 있어야지. 엄청 맛있어요 진짜. 네. 진짜 맛있습니다.
네, 건강의 저염, 몸도 건강, 네. 맛도 건강, 네, 건강의 저염과 함께 하십시오. 자, 하여튼 그 넬슨 만델라 얘기는 왜 나왔었죠, 우리가? 지금도 그 안티고네 같은 경우가 그런 표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투쟁의 아이콘. 저항의 아이콘.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좀 재미있는 게 안티고네를 어떤 교수님들이 읽히게 하잖아요, 학생들에게. 네. 자, 그러면 크레온하고 안티고네하고 둘 다 정당하잖아요. 이 비극이 되니까. 왜냐면 크레온은 내가 국가의 통치자로서 안티고네가 내 족하고 내 혈인이라 해가지고 봐준다면 도대체 이 국가가 폴리스란 배가 운영이 되겠냐. 네. 그래서 나는 법을 지켜야 돼 이런 입장이고 또 안티고네 입장을 보면 그건 불문율 아니냐 이거죠. 불문율. 어떻게 내 혈육이 지금 저 개떼가 뜯어먹고 새떼가 뜯어먹게 방치를 하느냐. 그렇죠. 그건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그리스의 관습은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지나가다 시신을 보면 반드시 흙을 덮어줘야 되는 게 반드시 의무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내 형제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공과 사의 대립이라 이거죠. 또 안티고네는 여성, 크레온은 남성. 크레온은 또 일종의 기성세대. 안티고네는 청년 세대. 이 세대 갈등도 되고 또 재밌는 게 바로 이거죠. 크레온이 보는 거는 행위를 본다는 거죠. 행위. 나에게는 그 남자 조카들이 다 중요해. 폴리네이케스도 중요하고 에테오클레스 다 중요하지만 에테오클레스는 어쨌든 나라를 지키다가 죽은 거고 네. 폴리네이케스는 외국 군대를 끌고 온 반역자 아니냐. 아무리 걔들이 내게 소중한 조카지만 그 행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국가는 행위를 처벌해야 된다. 우리 근대 국가의 원칙이 있잖아요. 근대 사법의 원칙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동일한 처벌을 하는 거란 말이죠. 누구는 우리 집안이고 누구는 뭐 권력자니까 봐주고 이러면 근대 국가 민주주의 원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졌네. 근데 재밌는 게 바로 안티고네의 원칙은 뭐냐면 존재의 원칙인 거죠.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 사람이 반역자이고 반역자가 아닌 게 아니라 나에게는 죽어서 매장된 오빠와 죽어서 매장되지 못한 오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오빠는 무슨 행위를 했건 안 했건 그게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그 오빠는 나에게 오빠란 말이지.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참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여성의 원리거든요. 모성제의 원리거든요. 모성의 원칙은 모든 자식,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하게 대하는 거죠. 잘났든 못났든 착하든 나쁘든 다는 내 자식이야. 평등한 원리고 부성의 원리, 부권제의 원리는 뭡니까? 차별을 둬야 되죠. 조건부란 말이야. 너는 잘하면 내가 칭찬을 주고 못하면 벌을 줄 것이야. 라가 부권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이 존재와 행위로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죠. 안티고네 입장에서는 존재 그 자체인 거예요. 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이 바로 엄마의 사랑. 조건 없잖아요. 자식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조건 없는 그 자체, 너가 있다는 그 자체로 나는 사랑을 한다는 거죠. 논술 문제로 딱이겠는데요, 그죠? 누구의 입장을 더 지지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지지하면 어떨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와 미국하고 차이가 있어요. 대학생들이. 어떨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이 이 문제를 진짜요? 네네. 저는 아무래도 한국 사회에서는 정 뭐 이런 거 무시 못하니까 네. 존재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그랬을 것 같아요. 대학생들이. 맞습니다. 그쵸? 네. 미국 대학생들은. 미국 대학생들은 당연히 크레온 쪽. 크레온 쪽이었겠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왜 미국 사람들은 그랬을까요? 크레온 쪽에 더 넣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 공동체의 명령이랄까 이것들을 친족 윤리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우리의 특수 상황도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죠. 이정호 선생의 견해인데 자 이렇게 압도적으로 우리는 무조건 안티고네라는 거예요. 무조건 안티고네. 특히나 여학생들이 거의 다 안티고네 편을 든다는 거죠. 대다수가. 근데 다른 생각 하시겠죠.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왜 그럴까? 왜 이제 그렇게 안티고네를 좋아할까 우리는? 안티고네를 좋아하는 이유. 예, 안티고네에게 이렇게 선택을 한다. 그럼 안티고네냐 크레온이냐 누가 더 마음이 쏠리냐라고 할 때 왜 미국 대학생들은 크레온을 하는데 한국 대학생들은 안티고네를 많이 선택하냐 이거죠. 물론 90년대 뭐 이야기입니다만. 네. 빨리 하세요. 저 혹시 네. 저희는 약간 이게 다 일본 때문이야. 왜? 일제가 저희 강점기 때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 일제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우리는 기본적인 저항감, 거부감이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 예전에 군사 독재라든지 일제 강점기를 형성되면서 공적인 권위를 기본적으로 저항하고 그 공적인 권위가 되게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지금 크론이 지금 뭐 내가 지금 집안에 반역자를 눈 감아주면 집 밖에 반역자는 어쩌란 말이냐 할 때 이것도 좋게 안 들리고 저 봐 권위주의 막 응누르라 그런다. 내 높은 사람이 윗사람이니까 권력 가지고 막 그래서 안티고네는 순교한 느낌, 내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순교를 한 느낌을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티고네한테 일종의 희생양이랄까 순교자의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민주투사의 느낌 이런 걸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티고네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입니까? 역사적 경험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권력에 대한 우리는 거부감이랄까 저항감 이런 게 이제 큰 거죠.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일단 사망하고 나면 그가 저지른 뭐 잘못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용서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좋았던 건 굉장히 또 부풀려준다든지 하는 문화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 사람들의 윤리였습니다. 아, 다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습니까? 바로. 네.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착하든 나쁘든 악인이든 선인이든 죽고 나면 다 똑같다고 봐요. 망자에게는 똑같은 법이 적용된다. 신들의 불문율은 죽은 사람은 다 매장당할 권리가 똑같이 있다. 당시 아테나에도 반역자는 묻을 수 없지만 아테나의 영토에 묻을 수 없다는 거지. 아테나의 밖에 가서 묻는 거는 괜찮다고. 그 정도로 아테나의 사람들은 관념이 어쩌면 죽고 나면 사람 다 똑같아. 그리고 죽은 사람은 친하고 그 같은 위치로 올려준다는 거예요. 살아서 고생 그렇게 했는데 이제 죽어서는 그냥 이렇게 올려준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의 관념도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관념하고 좀 비슷한 게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나면 일단 좀 관대해지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자에 대한 것들이 좀 요즘 많이 부딪혔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노태우 대통령 사망 관련해가지고 사망이냐 서거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장을 해야 되느냐, 대통령 조문이 어떠냐 저떠냐 했는데 그게 이제 94년에 김일성 조문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북한의 김일성 사망했을 때 조문을 표하는 이부영 의원이 그때 조문 표를 하는 게 어떠냐 했다 난리가 났잖아요, 완전히. 근데 그때 그것들이 결국 기본 그 관념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걸 떠나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가 그리스 사람들도 죽고 나면 일단 죽고 나서 때는 살아서의 어떤 것들을 적용해서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죽고 나면 좀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하고 관련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스 쪽하고 많이. 영국 같은 데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대처도 막 엄청 욕해요 아직도. 그쪽은 기독교의 관점 최후의 심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요? 최후의 심판이라는 게 딱 존재한단 말이에요. 죽었다고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헬레니즘 문화잖아요. 헤브라이즘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이때 뭐 기독교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의 생각들, 신들이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고 이 신들의 뜻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다가 예전엔 그렇게 좋아한 연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랬는데 뭐 다 어떻게 헤어지고 지나서 보면 웃기잖아요. 다 웃긴 생각이 들잖아요. 어떤 얄개라는 책을 보면 나오는데 그때 그렇게 중고등학생 때 좋아했던 걔가 나 사랑을 안 받아주면 난 죽을 거야 라고 난리를 쳤는데 한 20년 지나고 나서 지금은 자기 부인이 손톱에 뭐 가시 하나 박히면 더 호들갑 떨게 되지 그 예전에 첫사랑이 뭐 이런저런 소식 들려도 무덤덤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신의 뜻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란 게 그때는 그랬는데 시간 지나게 달라지듯이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람의 논리나 사람의 평가는 바꿔진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의 섭리라는 것들은 쉽게 우리가 알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에서 어렵게 말을 하잖아요. 어렵게. 그 신탁이란 게 엄청 어렵잖아요. 난해하고. 그게 사실 일부러 그랬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언어로 쉽게 표현돼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신탁을 어렵게 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알아야 될 걸 너무 너가 몰라도 될 걸 알겠다는 것들이 사람에게 비겁과 파멸을 부른다 했잖아요. 오이디푸스. 알아야겠다 이런 것들이 그걸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 신탁이 계속 애매모호한 게 그런 거란 말이죠. 재밌는 게 요즘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신탁이 있는 게 델포이 신전이잖아요. 델포이. 그 델포이 신전의 그 아폴론 신전이잖아요. 근데 최고의 신은 제우스인데 왜 아폴론 신전이 최고의 신탁 예언이 될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폴론 신이 상징하는 게 빛이잖아요. 태양이잖아요. 그 신탁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삶이라는 게 앞이 우리 밤을 깜깜한 밤중을 그냥 걸어가는 거와 똑같단 말이죠. 그럴 때 빛이 나타나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을 상징하는 아폴론의 델포이 신전이 최고의 어떤 예언소가 되고 그다음 거기에 배꼽이 있거든요. 온팔로스라고. 온팔로스라고 하잖아요. 배꼽이거든요. 세계의 배꼽. 예전에 그 브랜드도 있었어요. 의류 브랜드. 네, 맞습니다. 온팔로스. 그게 세계의 배꼽. 배꼽이잖아. 그 배꼽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배꼽은 탯줄의 증거잖아요. 그렇죠. 뭐냐면 이 세 개가 바로 그 온팔로스랑 배꼽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델포이 신전하고. 그 배꼽은 그럼 뭐냐? 이 대지라는 엄마의 자궁에 연결되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세 개, 대지라는 엄마의 자궁과 이 세 개가 연결되어 있고 떨어져 나간 거죠, 세 개가. 어떻게 보면 이 배꼽과. 온팔로스는 진짜 배꼽같이 생겼어요? 돌이죠, 돌. 이런 큰 돌이죠. 동그란? 예, 약간 타원형의 돌이죠. 조각한 거예요, 아니면 있는 걸? 그걸 하여튼 만들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아니, 근데 안 가보셨어, 우리? 아니, 사진으로 봤었죠. 사진으로 보죠. 모든 건 사진으로 보죠. 총장님은 직접 가는 거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는 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스 진짜 한번 가보세요. 네, 그리스, 이집트, 뭐 터키 이쪽은 아니 네. 오늘 지금 코로나 이라크, 풀리고 그러면 네. 우리 정박님과 함께하는 그리스 여행 뭐 이런 거 한번 기획해갖고 네, 네. 한번 가요. 그러시죠. 네, 그 배꼽도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이건 하이데거 나중에 이야기 나옵니다만 세계와 대지로 나눠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대지라는 것들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형성하는 바탕이 되는 거죠. 엄마죠, 엄마, 모체가 되죠. 근데 이 대지는 한 번씩 갈라진 틈으로 우리에게 진실과 진리를 알려준다는 거죠. 갈라진 틈으로. 캐즘, 갈라진 틈이라는 거죠. 갈라진 틈. 근데 바로 재밌는 게 델포이 신전이 제우스를 모신 도도나 신전은 참나무 같은 데서 뭐 나뭇가지에 뭘 매달아가 바람이라든지 새가 와서 불고 이런 소리를 가지고 예언을 해주는데 델포이 신전은 그 뭡니까? 땅에 그 갈라진 틈에서 유황가스나 수증기가 올라오면서 그걸 들이마시고 피타이나 무녀가 뭐 하면 그걸 또 해석해 주잖아요. 네네. 이 갈라진 틈이란 말이에요. 이 갈라진 틈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 진실을 한 번씩 말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델포이 신전이 최고의 신전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빛이 한번 꽉 터져 나올 때 이런 게 겉에 있다가 균열이 가면서 빛이 쫙 나오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예언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빛이 과연 좋은 거냐 이거죠. 빛은 정말 정말 무섭죠. 우리가 히로시마 원폭을 생각해 보세요. 빛이 성광이 꽝 할 때 이 세 개가 다 멸해버리잖아요. 네. 바로 아폴론 신이 오이디푸스에게 신탁을 준 거는 그렇게 오이디푸스 개인에게는 먼저 폭탄을 터뜨린 거란 말이죠. 그 빛이라는 게 한 번씩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이 진실과 진리가 그 갈라진 틈을 통해서 튀어나온 순간 인간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볼 건 안 봐야 된다 이거죠. 네네. 안 들어야 될 건 안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신화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오이디푸스 왕이라든지 이쪽을 보고 있으면 크레온 같은 경우는 끝까지 그걸 가겠다는 거죠. 그래도 나는 우리의 원칙, 이성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인간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돼. 그럴 때 이제 소포클레스는 계속 경고를 하는 거죠. 아니야. 세상에는 아무리 인간이 이성을 하고 계획을 하고 논리를 따져도 우리가 그 논리가 담아낼 수 없는 또 다른 논리가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논리를 넘어서는 큰 것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말하는 논리라는 것도 큰 것 중에 그 일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인과관계를 잡아갖고 이건 논리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더 큰 것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들을 경고를 하는 거죠. 네. 어쩜 요즘 인간이 상당히 신의 영역에 도전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뭐 새로운 생명체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인공지능을 네. 통해서 정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지식 같은 거, 지능 같은 걸 이제 막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는 요만큼 더 가면 이게 확실히 이제 우리 생명의 기원을 알 수 있을 것도 같고 이제는 우리가 생명을 창조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어쩌면 그걸 넘어서는 순간 새로운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굉장히 큰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는 네. 그런 것들도 아마 여기 이렇게 예고를 하는 것이 아닌가. 야, 정말 참 선치를 잘하십니다. 사실 안티고네 바로 네. 인간에 대한 그게 대목이 나오죠. 아 그래요? 한번 읽어보시면 읽을까요? 네,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네. 어떻게 하면 좋아 나는? 전 별로 안 와닿는데. 왜? 좀 와닿아. 읽어보시면 네. 제가 들어보고 다시.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에요? 네. 여기서부터 네. 여기까지 읽어주시면 알겠습니다. 세상에 한번. 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세상에 무서운 것이 많다 하여도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네. 사람은 사나운 겨울 남풍 속에서도 잿빛 바다를 건너며 내리덮치는 파도 아래로 길을 연다네. 그리고 신들 가운데 가장 신성하고 무진장하며 지칠 줄 모르는 대지를 사람은 말의 후손, 여기서 말은 이제 뛰어다니는 말입니다. 네. 사람은 말의 후손으로 갈아엎으며 해마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돌아서는 쟁기로 못살게 군다네. 그리고 마음이 가벼운 새의 부족들과 야수의 종족들과 심해 속의 바다 족속들을 촘촘한 그물코 안으로 유인하여 잡아간다네. 총명한 사람은 또 산속을 헤매는 들짐승들을 책략으로 제압하고 갈기가 덥수룩한 말을 길들여 그 목에 멍에를 얻는가 하면 지칠 줄 모르는 산소를 길들인다네. 자연을 막 마음대로 그렇죠, 한다는 그렇죠. 거죠. 네. 또한 언어와 바람처럼 날랜 생각과 도시의 질서를 부여하는 심성을 사람은 독학으로 배웠다네. 그리고 맑은 하늘 아래서 노숙하기가 싫어지자 서리와 폭우의 화살을 피하는 법도 사람이 대비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아무 대비 없이 사람이 미래사를 맞이하는 일은 결코 없다네. 미래를 본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다만 죽음 앞에서 도망치는 수단을 손에 넣지 못했을 뿐이라네. 하지만 사람은 고통스러운 질병에서 도망치는 방법은 이미 궁리해 놨다네. 발명의 재능에서 기대 이상으로 영리한 사람은 때로는 악의 길을 가고 때로는 선의 길을 간다네. 제 얘긴데요. 그가 국법과 신들께 맹세한 정의를 존중한다면 그의 도시는 융성할 것이나 무모하게도 불미스러운 것과 함께하는 자는 도시를 갖지 못하는 법이라네. 그런 짓을 하는 자는 결코 내 화롯가에 앉지 말기를. 나는 그런 자와는 생각을 같이 하고 싶지 않노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안티고네에서 가장 유명한 대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포클레스가 바로 이 인간의 한계를 2500년 전에 벌써 딱 이렇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 당시에 이 아테나가 이랬거든요. 자, 우리가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죠.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뭐 우리 최고야 이제. 네, 국뽕이 막 차오르고. 네, 그리고 그 당시 페리클레스 황금 시대 때 지금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그 파이데스가 조각상 만들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그 불과 20-30년 사이에 다 만들어졌어요. 지금 인류 문화의 유산들. 그리고 당시 폴리스라는 게 그리스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 반도가 아니고요. 그리스 반도도 있지만 저 지금 소아시아 터키라든지 지중해 일대, 자 북아프리카, 알제리, 모로코 쪽, 저 이베리아 반도, 이탈리아, 시칠리아 전부 다가 자기 흑해까지 전부 자기 영역이에요. 거기다 다 이걸 만들어 놓은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는 그렇게 비호감 옥토가 없단 말이죠. 바다로 뛰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먹고 살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그 바다라는 것들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인간의 운명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또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먹을 걸 만들어야 되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을 발전하게 되니까 이런 게 나오게 됐는데, 자 여기서 참 저는 뭐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게 사람이 가장 경이롭다, 무섭다 이런 말 했잖아요. 무서운 것이 많다. 네. 또 이제 이거를 무섭다는 말도 쓰고 이게 이제 데이논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스 말로 데이논. 네, 데이논. 무섭다, 이상하다, 경이롭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왜 이제 사람이 무섭냐? 그 지금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보통 같으면 이게 어떻게 그 겨울철에 바람이 부는데도 항해를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리고 저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가축을 길들이느냐, 의학을 하고 문명을 만들어내고 인간이 못하는 게 없지 않느냐. 단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죽는 거 말고는 지금 다 의학, 의술 다 발전하고 인간은 다 하지 않느냐. 지금의 얘기입니다. 네, 바로 지금 이야기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하이데거가 이걸 번역하면서 데이논을 독일 말로 운하임리라고 번역했거든요. 운하임리. 운이란 것은 우리 그 반대라는 뜻 나타내고 하임리는 하이마트 아시죠? 하이마트로 가요. 하이마트가 고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운하임리 하면 고향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은 고향에서 항상 벗어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향에 있다는 건 뭡니까? 고향은 항상 내가 집에 있는 거와 같은 거죠. 안정적이고 일상적이고 이렇게 관습적이고 규칙적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데이논, 운하임리한 존재를 했잖아요. 집에서 내던져서 우리 밖에 나가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동네에서는 아이고 예의 바른 학생이고 예의 바른 청년이고 참 점잖고 온화한 아버지 역할을 하다가 갑자기 저 나를 모르는 동네 가면 갑자기 막 묻지마 관광도 가고 저 외국 같은 데 가서 난리를 치고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바로 고향을 밖에 나와서 하는 행동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어떤 집이라는 것은 친숙하잖아요. 이것을 항상 벗어나려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친숙하면 우리가 길들이고 서로 좀 조심하려 하잖아요. 그런 게 없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존재다. 그래서 자연을 막 파괴하려고 그러고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려고 하는 존재다. 자, 그래서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특징이 뭐냐? 바로 이렇게 관습적이고 익숙한 것에 한계를 뛰어넘어가지고 상식적이지 않은 한계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거죠. 한마디로 괴물 같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지금 문명을 이루겠다는 건 뭐냐? 폭력을 반드시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인간은 호기심, 좋은 말로는 호기심인데 나쁜 말로는 난폭한 거죠. 계속해서. 자,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이 결국은 우리가 잘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지? 자연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도덕적 선택을 선과 악 가운데 아까 끝에 나오잖아요. 어떤 길을 가느냐에 인간의 성공은 달려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테나이가 너무 거기 푹 빠지다 보니까 결국 제국주의적 성향으로 가다 보니 스파르타나 다른 폴리스를 자극해가지고 결국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네네. 그때 그걸 주도했던 이제 페리클레스 같은 사람이 명재상이고 명정치가 있어요. 아테나이를 완전히
근데 그 사람도 아주 멋진 연설을 하거든요. 우리 아테나는 다른 데하고 다르다. 우리는 법과 자유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는 저희 뭐 최고의 도시를 만들고 있다. 이거 말하고 나서 얼마 뒤에 결국 전쟁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벌어지니까 그 당시 교회에 있던 사람들을 아테나의 성 안에 다 몰아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역병이 한 번 번지니까 이게 막 3분의 2 죽어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병이 벌어지니까 전쟁을 결국 30년 전쟁 끝에 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그때 소포클레스는 그걸 보면 이게 아닌데 계속 경고를 하는 거죠. 자꾸 이성, 인간, 그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피스트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프로타고라스. 이게 완전 유행을 했거든요. 우리 인간이 최고야. 바로 지금 말은. 인간이 만물의 척도고 우리 다 인정 안 해. 그러니까 이 소포클레스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돼. 신이 있다. 신 중심적 휴머니즘을 가야 된다. 인간 중심적 휴머니즘, 이 말장난 같은데 신이 전제되지 않은 인간의 휴머니즘은 반드시 탈이 난다. 인간에 대한 존재, 네. 인간을 넘어서서 나라도 그렇다. 자기 한계를 환기시켜 주는 게 그리스 비극이에요. 히랍 비극. 항상 너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 네 혼자 잘난 척하지 마. 너 그래봤자 네. 한 방에 갈 수 있어. 이게 그리스 비극의 정신이고요. 그리스 신화에 하여튼 거의 모든 에피소드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 오만에 대한 징벌. 휴브리스에 대한 응징을 받죠. 네,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진짜. 네. 네. 근데 우리 인간들이 어쩌면 지금 굉장히 그 뛰어나게 발달한 과학 기술과 또 혹은 뭐 우리의 네. 이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칫 그런 오만함으로 가는 네.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저는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1kg 커피도 이제는 좀 너무 간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오만하군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게 오만하군요. 너무 맛있으니까 뭐 경쟁 상대도 없지. 이제는 뭐 1kg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혹시 우리 1kg 사장님이 조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휴브리스? 하지만 제가 만나보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만나보셨어요? 만나봤습니다. 네, 이분은 휴브리스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하마르티아였구만. 하마르티아였. 네, 하여튼 그래서 정말 이 맛있는 커피를 정말 거의 신들이나 드실 만한 수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걸 이제 우리들에게 굉장히 하인급의 가격으로 제공하고 계시거든요. 합리적 가격이란 얘기입니다. 네, 아주 합리적 가격에 맛있는 커피를 드시고 싶다면 다른 답은 없습니다. 오로지 1kg 커피, 1kg 커피와 늘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1kg 커피 앱이 또 있거든요. 스마트폰 남는 공간 뭐 하시죠? 사진으로 자꾸 채워놓으실 필요 없습니다. 앱 다운받으세요. 네, 1kg 커피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더 편하게 주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안티고네 재밌네요, 그죠? 재밌어요. 재밌고 이게 제가 이제 막 재미없었다는 그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바로 취소입니다. 바로 취소입니다. 네, 바로 취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2부는 더 재밌다는 거. 얘기 다 나온 것 같죠? 네. 근데 더 얘기할 게 있어요? 이제 바로 이 안티고네라는 인물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겠죠. 지금까지는 줄거리를 이야기한 거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죠. 본론이에요, 이제. 사실은 난 끝난 줄 알았어요. 이게 예고편이잖아. 이제 본론 들어가야 되잖아요. 정말. 진짜 본론 이야기는 저희가 이어지는 2부에서 여러분과 함께 안티고네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근데 우리가 안티고네를 알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바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가 인간이 인간을 만든 것으로 우리가 파멸당할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성이라든지 우리 인간의 논리라든지 우리 인간이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2500년 전에 그 실험은 해봤다는 거죠. 아테나를 통해 가지고 그때 소포클레스가 던져진 근본적인 문제점들. 그리고 인간 존재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하고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잘 맺는 것에 성공이 달려있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욕망하는 대로 끝까지 가서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지금 한번 우리가 읽어볼 만한 내용이 되죠. 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1부를 마무리하면서 또 플로로 듣는 분들을 위해서는 노래 선곡을 좀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지선님 생각나는 노래 있습니까? 저는 넥스트의 디오션 그 불멸에 관하여라고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거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넥스트의 드리머라는
갑자기요? 노래를 신청하겠습니다. 네. 꿈은 또 날아가네 절망의 껍질을 깨고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네. 두 노래가 굉장히 다른 아, 느낌을 주는 거죠. 저는 네. 계속 꿈꾸는 사람이 뭔가를 하는. 어. 자, 정광님 저는 도전하시겠습니까? 네. 그리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기차는 8시에 떠나네. 네? 그 그리스 노래가 있는데 우리나라 뭐 조수미 가수도 부르고 아주 좋은 노래가 있죠. 예전에 그래요? 뭐 드라마 주제곡도 쓰이기도 했는데. 오늘따라 경쟁이 치열하네. 어허, 저는 무조건 제 노래일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선곡은 네. 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2부 안티곤의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